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7월 5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작년 가을에 10월 11월 북한 이제 무인기,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 관련해서 내란 특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외환 유치건으로 인해서 추가 정보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추가 정보를 과거에 이때까지 등장했던 제가 다뤘던 내용들하고 쭉 맞춰 보다 보니까 상당히 놀라운 뭐라고 할까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이 정말 무모했구나. 그리고 이 계획은 상당히 오래된 계획이었다. 예. 그리고 또한 그의 시도에 대해서 미국이 적나라하게 알고 있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미국이 윤석열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무릅쓰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겁니다. 11월 달에 보낼 때는. 그리고 계속 합참의 요구에서 똥물풍선의 출발지를 폭격하라. 왜? 무인기까지 보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죠? 작년 5월 달부터 탈북단체를 중심으로 강화도에서 삐라를 보내기 시작한 건 우리 쪽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에스컬레이션 됐죠. 상황을 악화시켰죠, 우리가. 그리고 미국이 개입해서 자르려고 했지만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개입한 정황이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연합사가 북한 똥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거부하자. 그게 11월 말인가 그래요. 계속 격화시켰거든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렇게 계속 궁지에 몰리자 요건이 안 갖춰진 상황에서도 비상계엄 내란을 벌인 겁니다. 그 후반부는 미국이 다 아는 일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확인된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 내용이죠.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 뭐 그 전에 작년에 발표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뭐 부정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했기 때문에 보낸 게 맞지요. 근데 이게 이제 녹취록으로서 증거로서 확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이 조사가 들어가자 보냈고 침투 직전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구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드론사에서 합참에다가 연락을 취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나오죠. 내란 특검팀이 군 장교 녹취록으로 확보를 했다.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에 이루어진 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10월 달에 3번, 11월 달은 몇 번인지 모르지만 11월 달에도 보냈다. 10월에 삐라를 드론을 보내고 나서 미국이 강력히 경고하기 위해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까지 왔었다. 입장을 명확히 경고를 하고 갔었다. 그런데도 11월 달에 다시 보냈다. 그런데도 북한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11월 말에는 심지어 북한 똥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라고 합참에 지시까지 했다. 합참이 거부해서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압박은 더 점정했을 거잖아요. 합참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주한미군에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왜냐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그쪽이니까.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내란까지 벌인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제목에 광분했다고 적은 겁니다. 미친 것입니다. 남북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지전만 하고 말겠습니까? 그건 우리 마음이고 윤석열의 마음이고 내란을 하기 위한 독재를 내 정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내 중심의 독재죠.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게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6.25 때 남북으로 사람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때보다 잃을 거 훨씬 많아요. 북한은 러시아하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진 상태고 남한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어요. 세계 대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체 흐름에서 전혀 맞지 않아요. 러시아와 미국이 여기에 한반도에 거는 기대, 평화 무드를 만들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실리와 정치적 명분이 얼마나 큰데 그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한 거예요. 혼자서. 여러 차례 막았지만 무릅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경로를 보면 백령도에서 띄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0월 11일 하루인 줄 알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11일은 북한이 반응을 보인 날이 10월 11일이에요. 11월에도 또 보냈다. 10월과 10월에 북한에 이제 무인기를 보낸 걸 알고 미국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까지 찾아와서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만은 윤석열은 계속 밀어붙였다. 이겁니다, 결론. 네.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 뭐라고 할까 탄핵을 당하는 과정,
그리고 한덕수가 물려받는 거 대행 체제로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얼마나 노심초사 일이 혹시나 꼬일까봐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뒷배를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무심양면으로. 그런데 윤석열의 복귀를 꿈꾸던 정강훈 개신교 세력은 성조기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희대의 코미디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외환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밝히는 것은 북한과의 우리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요해요. 자,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윤석열의 민낯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전 국민의 공적이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은 더 분노를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은 숫자들이 돌아설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윤석열에 대해서 공동의 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 그들한테 찝쩍거렸으니까 공격하려고. 미국도 그렇고 푸틴도 그래요. 전 세계의 공격이고 고립될 거다. 그런 과거에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서 제가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조사에서 외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외환 조사가. 이거부터 치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예, 이거는 몇몇만 틀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란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까지도 거꾸로 역산이 돼요. 지구적 평화를 해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미국과 러시아의 계획을 틀어버리려고 한 거거든요. 당연히 문재인이 분노하죠. 그래서 의회에 와서 연설했을 때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계엄을 위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다. 여기에 대한 수소가 주목된다.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미국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여기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미국과 북한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남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북한이 자제해 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흔치 않은 남과 북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또 푸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전환점으로 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이 부분을 확실히 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녹취록에 나오는 주요 부분이죠. 무인기 북한 침투 직전 합참작전본부장 척에 보고했다. 합참작전본부장은 뒤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드론 사령부 요원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명령을 받았는데 실행을 하려니까 큰일 난 것 같다. 여러 경로로 의사를 타진했다. 자, 이것은 내란의 밤에 국회에 들어갔던 특전 여단장들과 그 현장 지휘관들과 마음이 똑같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만큼 훌륭해졌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초중고에서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고 달라진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20대, 30대, 40대, 기껏 50대잖아요. 초반. 그들이 이런 명령에 부담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훌륭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내란이 무마된 거지 않습니까? 외환은 외환대로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고. 자, 그걸 이어받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어떤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사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시민들이 나서서 그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이것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훌륭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이게 아니라 그런 일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내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 동감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해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녹취록이 나오죠. 무인기 침투는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불안감 조성을 위해서 일부러 북한에 노출했다. 이런 게 나오죠. 일부러 시끄러운 무인기를 보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무인기는 너무 고급이어서 뒤에 좀 더 뉴스타파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무인기는 너무 고급이라서 저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왜? 장거리 정찰기니까 조용해야 될 거잖아요. 또 이런 드론이 뭐 고도 몇 킬로로 올라가는 그런 드론이 아니고 소형 드론이거든요. 그래서 시끄러운 걸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하고 실시한 계획이 다 나오거든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부러 시끄럽게 해서 상대방을 자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조심조심 조용히 다녀야 되는 건데 자, 여러 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2대밖에 격추가 안 된 건 이 무인기를 북한 레이더망이 잘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리라 뭐 대공포를 쏘고 이러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북한이 잘 못 잡았다. 자, 에포카 뉴스타파부도 이게 지금 이게 전부 다 특검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소개드리는 내용은 특검은 이거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즉 확실한 사실만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저가형 소형 무인기를 구매하는데 구매 방식이 되게 독특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문을 했어요. 한 29억 원치 100대 정도를 2023년 5월에 납품을 해요. 예. 이건 일부러 시끄러운 무인기를 만든 거예요. 빠바바바바방 하는 걸. 자, 100대 시험 비행을 거쳐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카이가 납품을 합니다. 카이는 가운데서 연결 역할만 한 거예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100대를 받아가지고 군에다 바로 납품을 합니다.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납품 체제를 구축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국방노총 다루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국방연구소가 만들어서 직접 군에 납품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저도. 자, 민주당의 구성찬 의원이 이런 말 해요. 법 절차를 따른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케이스, 새롭게 만들어낸 획득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되게 시끄러웠는데 군에서는 이걸 받아서 무슨 목적인지 모르고 받아서 띄워봤더니 이 만든 무인기가 너무 실전 배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너무 시끄러워서.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런데 위에 ADD는 뭐라고 했느냐? 무인기 기체는 최종 ADD의 검수를 거쳐서 납품이 진행됐다. 문제가 없었다. 원래 우리가 원했던 대로 만들어준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군에서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고 받아보니까 이게 시끄러워서 어떻게 쓰려고? 응? 자, 그것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행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북한을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자, 이거는 거꾸로 역산을 하면 22년 겨울에 12월 달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죠. 그래서 우리 용산 상공을 돌면서 갔어요. 그때도 경운기 다니는 소리들이 났었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웠다고. 그게 보면은 2기통, 2사이클 엔진 쓰거든요. 2행정기관. 우리 예초기 같은데, 그게 뭐 머플러도 제대로 안 달려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 싸구려 오토바이 엔진이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후로 이게 기획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23년 5월인가가 납품이죠? 잠깐만 볼까요? 5월에 납품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무인기 침입을 받고 우리도 똑같은 걸 만들어서 보복하려고 만들어진 기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군에서는 받아보니까 우리의 작전 운영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작전은 없으니까. 예. 자, 요런 정도까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요게 나중에 처음에는 단지 보복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은 절대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을 일이었을 거예요. 왜? 어떤 지역으로 불꽃이 튈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100% 그때부터 북에다가 전쟁을 할 요량으로 있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체를 준비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언젠가는 북한 상공으로 띄우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들이 용산으로 띄운 것처럼 우리는 김정은의 처소 위로 띄우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특검에서 조사하겠죠. 예. 자,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뭐 25명 드론 사령부 포상을 했다는, 표창을 줬다는 거고, 당시 북한 보도를 보면은 2024년 10월 11일에 나온 보도를 보면 평양 상공에 드론이 3차례 나타나서 삐라를 살포했다. 남해 중단 요구를 했고 전방포대의 최고 경계 상태를 유지했다. 이래 되면 그때 러시아도 알고 미국도 알고 우리 남한에 있는 미군도 알고 전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루에 저는 3차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 추가 정보를 보니까 아니에요. 북한에 드론을 보낸 것이 2024년 10월 3일, 9일, 10일 이렇게 3차례예요. 그걸 모아서 북한에 11일 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군 관계자가 이 녹취록에 분명히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11일에도 무인기를 보냈다. 몇 차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10월 달에 3차례 연속으로 보내고 미국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미국이 이미 방향을 틀었거든요.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동북아에서. 근데 그게 이 과정을 더 촉발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2대가 유실됐고, 거기 이제 사진을 찍혀서 보여준 것도 추락되어 있는 거 아마 대공포에 맞았다고 봅니다. 소형 무인기가 2대 분실됐고 사유는 원인이 미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일단 그 당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때 정황을 보면은 10월 달에 3일부터 보냈죠. 3, 5, 9일 보냈지 않습니까? 3, 9, 10일 보냈죠. 그때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10월 1일 날 갑작스럽게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9월 달에. 이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9월 초에 한 달 뒤에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이번에 임시 공휴일로 하자. 그래갖고 전 나라에다가 약간 뭐랄까 투정심, 호성심 같은 걸 심어줬고 윤석열 본인은 까만 선글라스 끼고 나와서 했지요. 자, 여기는 계획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 해서 한번 환기를 시킨 다음에 3일, 9일, 10일 연달아서 북한을 자극한 거예요. 받아칠 준비를 하면서 그랬겠죠. 당연히 이런 거는 특검에서 틀면 금방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문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서 계획은 그전부터 있었겠죠. 5월 10일 날 BBC 보도죠.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띄워보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군사합의 파기하고 또 북한이 똥물풍선 보냈고 그게 또 대응해서 우리가 또 보냈죠. 예, 이렇게 긴장이 강화되고 있었고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NLL에 가깝게 포사격 훈련을 해서 자극을 유도했고 또 우리 아파치 헬기들이 훈련 비행을 하는데 무장을 장착하고 NLL 쪽으로 딱 붙어서 비행을 했어요. 평소의 훈련과 다르게 자극하려는 부분이었다. 이런 건 제보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부분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어요. 5월 이후에. 그래도 반응이 없자. 이것은 예전 같아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북한이. 이거는 이해 6월 달에 6월 18일 날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러시아, 북한,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6월 18일 날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하니까 우리 쪽에서 막 대스특필하면서 크게 놀랐는데 남쪽에서는 미국의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를 잘 안 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푸틴과 김정은과 트럼프가 당신은 트럼프가 아니죠. 당신은 바이든이죠.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에스컬레이션이 발생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조짐이 보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왔을 텐데 윤석열한테 그걸 무릅쓰고 계속 악화시킨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겠습니까, 윤석열한테. 예, 이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고치등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개업 나흘 전에 북의 옹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국방장관이. 예. 자, 들어온 10월 달에 3번 보내. 미국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제어를 했는데 11월 달에 또 보내. 그런데도 북한이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북한 땅에다가 폭격을 하라고 한 거잖아요. 갈수록 도수를 올린 거예요. 근데 군이 거부. 이때 미국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알았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제 이 정도까지 도달했으면 이미 미국과 윤석열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적 압박이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저쪽의 구심점은 미국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쪽의 구심점은 이재명에 당연히 포인트가 맞춰졌을 거예요. 또 이쪽은 윤석열을 대체할 수 있는 한동훈?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내란에.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맞짱을 뜬 거죠. 그러고도 그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독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치 체계를 아예 바꿔서. 저는 일본의 자민당 체계를 되게 참고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엄 다음 날인가 안가에서 모였던 그 4명, 그 법제처장 포함해서. 자, 그래서 많은 퇴역 오래된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상원 같은 데 배치를 해놓고 갈라먹기를 하면서 실권은 자기들이 잡고 계속 아베처럼 들락날락 거리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틀로 급속히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어요. 전격들은 싹 몰아내고 북한의 것으로 다 트집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작전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딱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정광석화처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달부터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미국의 엄청난 반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 같은 수준의 나라에 정치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지도자의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구도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그러자 그 구심점이 될 만한 존재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새 판을 짜려고 했겠죠. 예. 자, 여기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푸틴의 뜻과도 배치되는 행동을 하려고 했고, 오히려 윤석열이라는 존재 때문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면밀히 교신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됐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푸틴이 이제 쿠르스크에 북한군 투입을 결정하면서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린 거죠. 예. 미국이 여기서 충동을 느껴서 또한 남한의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잖아요.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자, 거기에 있는 세력들이 지금도 보면은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됐지만 한덕수의 파면을 부결시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옳게 판결한 것은 윤석열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쓴 판결문이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가 파면될 때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낙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우크라이나전의 방향이나 또 가자 전쟁의 방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을 훨씬 더 좀 신중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다 느끼시지만 네타냐후하고 여기는 결이 같아요. 윤석열과. 그리고 어쨌거나 구석에 몰린 젤렌스키도 같아요. 그들끼리 힘을 모아서 전쟁으로서 패권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한 기득권 세력들이 여기다가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시아판 나토고 한미일 군사동맹이에요. 미국이 언뜻 그 기색을 비치자 그것은 당연히 미국 딥스테이트이 요청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전제판으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기시다와 윤석열이 큰 기대를 가지고 올라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중국이 아니라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작년 한 9월, 8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 8월, 9월경 되면은 미국이 생각을 접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고. 왜?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미국 내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에서. 그걸 왜 알 수 있느냐? 미국 의회 연설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던 당시 네타냐후가 7월 달입니다. 7월 달이에요. 그때 이미 트럼프를 보러 내려갔잖아요. 플로리다까지. 면박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거 전날까지도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이놈의 언론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예. 자, 그런 트럼프의 부상이 확실했기 때문에 미국 딥스테이트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방향을 틀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기시다가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시다는 찌그러들었는데 윤석열은 광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즉 미국이 이재명을 지지할 게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이미 지지율이 10% 후반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기는 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와 자기 부인,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네. 자, 그때도 이미 군 고위 관계자가 제보를 한 내용이고 합참부장이 말을 듣지 않자 질책을 했고 질책을 하고 자르지는 못한다. 이것은 이제 여기가 미군 쪽하고 통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질책만 할 수 있습니까?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이인데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자, 이것은 미군한테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합참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11월 말이잖아요. 10월 달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인기를 3차례나 보냈고 미국이 강하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또 보냈지요. 아까 녹취록 나왔죠. 거기에 합참 작전 본부장한테까지도 전화를 했다. 불안해서. 왜?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미국이 노발대발하고 미군에서 계속 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체크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을 또 벌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의 백그라운드 정보를 가지고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그 당시에 실무 담당자들이 또 들어온 사령관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역적되는 거고 미국하고 전쟁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예. 자, 그때도 합참 작전 본부장까지 반대해서 무산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이것은 뭐냐? 드론을 11월 달에 보낼 때도 합참 작전 본부장이 오케이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 미군하고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죠? 근데 포격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가운데 어중간한 양다리를 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합참이. 이걸 보면 드론 보내는 것까지는 뭐 묵과다. 그렇지만 북한 땅을 폭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자, 6월 18일, 6월 8일인가 18일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북남아 포괄적 동반자 협정 이것도 큰 압박감을 줬을 거예요 윤석열한테.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는 구도가 한미일 군사 동맹이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걸로서 이걸 맞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성향을 아시잖아요. 자, 이것은 옛날부터 준비됐던 거. 2023년 후반부터 푸틴이 김정은을 연해주로 초빙해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됐던 거고 예고가 됐던 부분인데,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은 트럼프가 강력히 부상을 하면서 와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본인 느끼기에.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 이런 분위기는 미리 감지가 됐을 거예요. 2024년 초반부터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게 보이거든요. 북한을 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물론 바이든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해요. 한미 일권이 군사동맹권이 약화된 거죠. 그게. 예, 그걸 활용해서 북한을 치려고 했던 생각이 분명히 기시다와 윤석열은 있었다고 봅니다. 자, 한미 상호방위조약뿐만이 아니라 한미 일로서 북한을 징치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을 거거든요. 네. 전쟁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사람이죠. 자, 9월 6일 날 기시다가 기별도 없이 갑자기 날라옵니다. 1박 2일로. 그때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예요. 이거 예외적이었거든요. 자, 우리 밑에 내용 한번 볼까요? 기시다가 총리가 오늘 방한을 하는데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대통령 노릇을 3년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일본과 정상회담을 12번이나 했다. 그가 일본과 관련된 정책을 한 걸 봤을 때 지금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일본이 그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입장을 상당히 강력히 지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미국은 이미 힘이 빠졌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불장난을 할 수 없지만 윤석열이 불장난을 할 수 있게 뭔가 바람을 불어 넣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때 급하게 왜 왔느냐? 9월 초 정도면은 아마 기시다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권이 와야 됐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기별을 주러 왔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건데 너?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 나가야 될 것 같아도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당시 두 사람의 지지율 합이 한 30여 %밖에 안 됐을 거예요. 둘이 다 합쳐서. 전 세계에서 꼴찌와 꼴찌 앞잡이 정도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뭔가를 꾸민 것이고, 거기에서 자극받은 윤석열이 강공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10월 달부터 드론을 보내기 시작했잖아요, 북한에. 11월에 또 보내고, 그래도 북한이 반응이 없자 포격까지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합참이 반대하고 미국이 반대하니까 이번에는 미국은 엄청나게 노심초사했겠죠. 최고의 긴장 상태로 올라갔을 겁니다. 한반도에서 러시아군과 미군이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계전쟁이죠, 그러면. 자, 그것도 무마되자 결국 내란까지 일으킨 거잖아요. 거기에 기시다가 어떤 뻔뻔질을 했는지. 네. 그래서 이게 10월 16일 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왔을 때 제가 다룬 내용입니다. 윤석열에게 경고하고 온 게 분명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아니고 한미 동맹 더하기 미일 동맹이다. 과거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즉 이것은 일본과 지금 일본 외교부 차관하고 우리 외교부 차관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한미일 군사 동맹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한 핵무장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 그때 핵무장 이야기는 윤석열도 했고,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현재 수상인 이시바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저 둘이. 그리고 무인기 사건으로 온 것입니다. 강하게 경고하고 간 거예요. 과거식으로 할 거다. 전쟁은 아니다. 우리는 분쟁을 원치 않는다. 여기서 까불지 마라. 우리가 입장이 바뀐 건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11월 달에 무인기를 또 보냈잖아요. 그리고 포격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11월 말에는. 그게 안 되니까 내란까지 벌인 거잖아요. 미국 윤석열 어떻게 보겠습니까? 푸틴이 윤석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단지 김정은의 자제력만으로 그걸 버텼을까요? 아니죠. 미국과 러시아와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야당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알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게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위에는 이제 그 뭐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고, 밑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 이게 한미일이 아니고 한미와 미일을 갈라놨던 것입니다. 자, 문재인 때 이 세 개를 붙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미국이. 계속 거부했죠.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란 말 그때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고 나눠서 썼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등장하자 한미일로 강하게 옮겨 붙었지만, 트럼프의 등장과 과거 같지 않은 미국의 힘을 느끼면서 또 이 러시아의 부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걸 다시 한미와 미일로 떼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전략적 변화는 그때도 9월 18일 날 공식으로 이런 것도 기사가 보이죠. 자, 그러니까 9월 초순경에 전 됐다고 봐요. 공식 기사가 18일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대중국은 이제는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대만 해협을 두고 외교적 협상과 경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것은 트럼프의 부상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이고, 대통령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 4개월밖에 안 남은 현재 딥스테이트 바이든 내에서 뭔가를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의 원칙으로 회귀하고 트럼프에 맞추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딥스테이트 작전을 바꾼 거예요. 이 과정에서 즉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깨지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열과 기시다가. 윤석열은 내란까지 벌이죠. 근데 윤석열의 구명을 원하는 개신교의 세력들은 성조기를 들고 다니고 트럼프의 사진을 들고 다녀요. 이런 아이러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이때 다 벌어진 거예요. 이 다음에 그 대응의 성격으로 구석으로 몰린 외로워진 윤석열이 혼자 광분을 한 것입니다. 그걸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폭을 계속 한 거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미국도 엄청 놀랐을 겁니다. 자, 그 정도 되면은 미국한테 구심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점이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게 여러분 과장이 아니라고 이제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자, 그때 9월 18일 같은 날 이게 나오죠. 미국이 아시아 나토 제안을 거절했다. 꽝 찍은 겁니다. 이때 이시바가 국방장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한 2주일 정도 빨랐던 9월 초에 기시다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잖아요. 내부적인 결정이 훨씬 빨리 발생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운이 분위기가 계속 있어 왔고, 이거를 흐트리지 마라, 제대로 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넣었고, 구석에 몰려있던 나토 또한 이게 와가지고 나토 사무총장이 일본이나 한국을 와가지고 우리 핵무기 빌려줄게 만들자, 이런 뻔뻔질을 계속 하고 있을 때예요. 그걸 자른 게 8월 말에서 9월 초에 미국이 잘랐다는 겁니다.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트럼프의 전략은 이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른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유탄을 맞은 거예요, 윤석열은. 그런데 윤석열을 구원해 달라고 트럼프 사진을 들고 다닌다고요? 미국 성조기를 들고 다닌다고요?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위에 거 뭡니까? 어제 지금 이런 보도가 났죠. 트럼프하고 푸틴이 대충 엄청 싸웠다. 예, 우크라이나 때문에. 저는 이것은 지난번 가자 이란 이스라엘 분쟁은 트럼프의 원맨쇼의 블러핑으로 승기를 잡았다고 봤을 때, 이번에는 푸틴과 같이 손잡고 블러핑을 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 대중을 현혹시켜야 되고 트럼프의 위대함이 강조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난폭한 푸틴을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으로 내가 압박해서 밀어 넣었다. 이게 트럼프의 결과물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푸틴이 강렬히 소중히 원하는 일입니다. 옛날부터 여러 번 말해왔던 대로 나는 뒤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마무리되면 안 돼요. 지금도 어차피 다 죽어 있는 젤렌스키를 한지 힘을 주면서 다시 한번 붕 뛰었다가 쿡 내리면서 트럼프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합동 블러핑이에요, 푸틴과 트럼프의. 실제 내용은 이거죠. 패트리엇 미사일 뺐다, 미국 지원을 중단했다. 제가 엊그제부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신호가 나왔거든요. 몇몇 무기 체계를 지원을 안 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하나가 패트리엇이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푸틴과 트럼프가 언쟁을 벌인 후에 이런 기사까지 났었습니다. 누가 전화를 먼저 끊었을까? 화가 나서 꽝! 이놈 자식! 이러면서. 그런 말씨름까지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러시아 발로.
푸틴은 내용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푸틴이 먼저 끊었니? 트럼프가 먼저 끊었니? 예. 그러고 나서 푸틴이 열받아서 최대 경우에 드론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긴장 다시 고조시키는 거잖아요. 이래놓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곧 종전선언 하겠구나. 트럼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구나. 푸틴이 한 수 접어주는 모양새로 가겠구나. 근데 내용은 이때까지 쭉 협의해왔던 것도 알 게 없다. 제가 생각합니다. 네. 이거 속이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한테는 전 세계 여론 지형이 불리해요. 기존에 자본이 지원하는 언론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들을 거꾸로 트럼프는 활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유색의 자본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해줬죠. 안 맞췄죠. 네. 그래놓고 휴전 이렇게 해버렸죠.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엊그제 정도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위에 아래 내용이 다 마찬가지에 둘이가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는 인도 언론이고 밑에는 CNN이죠. 예. 그래서 이게 길어지겠구나. 자, 이것은 블러핑이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한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것을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전황 자체가 그렇고 가장 큰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끝내면서 나토 정상회의를 했고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 5%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겠다고 합의를 했죠. 그러면서 나토 제국들의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 의사는 확 줄었어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G7 회의 캐나다에도 갔지만 젤렌스키도 만나주지 않고 트럼프가 갑자기 집에 갔죠. 블러핑의 시작이었죠. 그때는 이란 이스라엘 분쟁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버려진 겁니다. 그런 기색은 다 목격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온다? 갑자기 우크라이나전이 확전이 된다? 세계대전의 위협이 생기고 유럽이 전쟁을 한다? 러시아와? 아닙니다. 예. 자, 군비 5% 증강시키겠다고 합의를 한 것은 뭐냐면은 트럼프의 이야기는 기존의 유럽의 기득권 세력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 방식대로 해라. 내가 너희들의 민주화를 내가 강요할 수도 없고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내가 인도할 수도 없다. 강제로. 나는 우리 미국 먹고 살리기도 지금 급하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간당간당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면은 너희들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러시아를 계속 적으로 삼으면서 군비 증강하면서 그렇게 해라. 자, 그 정도에서 단지 군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의 체제 유지를 내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깔려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군비 GDP 5%로 낙찰이 됐다고 봅니다. 그 뒤에 것은 이야기가 안 나오게 되겠죠. 정리가 끝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버려졌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갑자기 둘이 싸움을 하더니 우크라이나 두드려 패네 푸틴이. 이거는 블러핑이라는 겁니다. 즉 마무리가 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고 그 마무리의 서포트는 트럼프가 받는다. 그것은 푸틴한테도 덕이 된다. 러시아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나라 쪽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있죠. 우크라이나전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것이. 오늘 속보로 떴더라고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사흘간이나 워싱턴을 방문한다. 한미 현안 논의다. 자, 조선일보는 간다고 돼 있는데 제목상으로 봤을 때는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한미 현안 논의는 대통령실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겠죠. 예. 뉴시스는 그래도 추측을 했어요.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논의 주목인데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좀 잘못된 예측이라고 봅니다. 관세 협상은 지금도 하고 있고 저는 관세 협상은 우리가 걱정할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압박 주고 그러지만 우리 계속 포함이 되지만 우리는 특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역학 구조를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을 논의하는데 안보실장이 간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3일간이나 가서? 예,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트럼프의 말을 다시 환기시켜드리면 돼요. 이게 있죠? 트럼프 김정은과 좋은 관계 어느 시점 뭔가 할 것, 뭔가 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4월달에 한 이야기예요. 과거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 했던 말라고 접목시켜 보면은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 바로 만나겠다. 김정은을. 왜? 그 탄력을 살려서 지금 푸틴하고 마지막에 블러핑을 치는 것도 트럼프가 평화의 전도사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경제적으로 큰 움직이는 부분이 깔려서 따라오게 돼 있죠.
자,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일부분을 유럽에 떼어주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어떤 비밀을 노출시켰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있으면 좀 드러나겠죠. 자, 그것이 정점, 그것이 꽃을 피우게 되려면, 완성이 되려면은 트럼프의 지금 계획이 미국을 살리는 계획이죠. 다극화 세계로 가는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켜내려고 한다면은 총대를 미국이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푸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약해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지금 중국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선을 딱 그어야지 활용 점정이 되는 거예요. 중국 견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미국을 지배하는 유택의 자본까지 포함해서 투자할 곳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트럼프의 역량으로.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투자 들어가겠죠. 이란에 투자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로. 예. 그리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유럽의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이번 나토 회담에서. 언론에 보도는 하지 않지만. 거기서 당신들이 유럽 제국들이 얻게 될 이 쩐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이 어느 시점 뭔가 할 것, 그 시점에 온 거죠. 위성락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거꾸로 이것은 우크라이나전이 곧 맞춰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과 트럼프가 전화로 싸웠다. 그 결과로 우크라이나를 쥐어박았다. 푸틴이. 이것은 블러핑이라는 겁니다. 예. 자, 또 하나. 그때 한덕수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디서? 가짜뉴스라고 봅니다만은 트럼프가 한덕수의 출마를 권했다?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CIA가 바보입니까? 미국의 뜻에 반해서 길길이 날뛰고 진짜 미국의 간을 쫄깃쫄깃하게까지 만들었던 윤석열의 하수인인 한덕수가 출마를 한다는데 트럼프가 그것을 권했다고요? 예. 그때 사진을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